휴일인데 복지부 차관이 긴급 소집됐습니다.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왜 환율 회의에 불려갔을까요? 국민연금 때문입니다. 환율이 1,480원을 뚫고 올라가면 국민연금까지 동원해서 막겠다는 뜻이에요. 지금 12월 평균 환율이 1,470원을 넘었습니다. IMF 외환 위기 이후 27년 만에 월간 기준 최고 수준이에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요. 미국 달러가 약세인데도 원화만 홀로 추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로화, 엔화, 파운드화 전부 달러 대비 강세인데 원화만 빌빌 기고 있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그리고 1,500원이 뚫리면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환율이 역사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지부터 짚어볼게요. 1990년대 중반만 해도 1달러에 700원에서 800원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1997년 IMF가 터지면서 환율이 장중 최대 1995원까지 치솟았고, 그때 평균 환율이 1,400원대였어요. 지금이랑 거의 똑같은 수준이죠. 이후 환율은 1,100원대로 안정되면서 약 20년간 그 수준을 오르락내리락 유지해왔습니다. 2010년부터 2022년까지 12년간 평균 환율이 1,160원에서 1,170원 정도였으니까 이 시기를 환율의 대안정기라고 부를 수 있어요. 2007년 10월에는 원달러 환율이 900원을 뚫고 내려간 적도 있었습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1,200원만 넘어도 큰일 난다고 난리였는데 지금은 1,400원이 뉴노멀이 됐고 1,500원을 뚫을지 말지를 걱정하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2022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강원 레고랜드 사태가 터지면서 국내 매크로 경제가 흔들렸고, 그때 환율이 1,445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후 빠르게 안정되면서 옛날 수준으로 돌아오겠지 싶었는데 3년에서 4년째 1,200원대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요. 환율이 계속 옆으로 기다가 올해 초에 1,480원까지 올랐고 6월에서 7월 사이에 1,347원까지 빠지면서 안정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V자 반등을 그리며 급등하자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고환율이 뉴노멀 아니냐는 생각, 예전보다 높아진 환율을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작년 말만 해도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미국이 금리 내린다. 이제 고통 끝났다. 부동산 바닥 찍었으니 지금 안 사면 평생 벼락거지 된다는 말들이 넘쳐났죠. 그 달콤한 말 믿고 조금만 버티면 되겠지 하면서 하루하루 이자 막아온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근데 현실은요? 금리는 곧 내린다더니 내린 건 기대였고 뛴 건 환율이었습니다. 철석같이 믿었던 미국의 금리 인하는 신기루처럼 멀어졌고 잡힐 줄 알았던 환율은 1,400원을 훌쩍 넘어버렸어요.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교과서대로라면 지금 환율이 이렇게 높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과거의 경제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줄어들었어요. 단순히 기준금리 격차뿐만 아니라 시장금리 격차도 빠르게 줄었습니다. 지난주에 미국이 금리를 인하해서 격차가 더 좁혀졌으니 환율이 내려가야 정상인데 오히려 환율이 뛰었어요. 1월부터 10월까지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사상 최대 수준입니다. 반도체 수출이 엄청나게 잘 되고 있어서 외화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여기에 소득수지라고 해서 배당이나 이자로 달러가 들어오는 것까지 합치면 달러 유입이 꽤 많아요. 달러 유입이 많다는 것은 환율 하락을 의미해야 하는데 환율이 오히려 끌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식시장도 근 몇 개월 동안 호황이었어요. 보통 주식시장이 좋을 때 환율이 안정됐던 경험이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더 이상한 건 글로벌 시장에서 달러가 오히려 약세라는 점입니다. 작년 12월 5일 트럼프 당선 당시 원달러 환율은
1,380원이었고 유로화는 1,500원이었어요. 현재 원달러는 1,470원 정도로 약 80원, 퍼센티지로 6에서 7% 상승했습니다. 반면 유로화는 1,730원으로 230원, 약 15%나 올랐어요. 이걸 역산하면 달러 대비 유로가 오히려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유로가 달러를 압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유로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 통화들을 포함시켜 만든 달러 인덱스도 올해 4월 110에서 현재 98 수준으로 고점 대비 약 10%나 빠졌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나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해외 매체들은 달러를 평가할 때 원달러 환율이 아니라 유로나 달러 인덱스를 보기 때문에 달러 약세 기조를 언급하고 있어요. 결론은 하나입니다. 지금 환율 상승은 달러가 강해서가 아니라 원화가 약해서예요. 전 세계에서 달러 앞에 이렇게 맥을 못 추는 나라가 우리밖에 없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달러 앞에 빌빌 기고 있는데 유로화를 비롯한 다른 나라들은 달러 앞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환율에 접근할 때 달러가 왜 세지? 이 방향으로 가면 답이 안 나옵니다. 원화가 왜 약세를 보이지? 이 방향으로 원인을 찾아야 해요. 원인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엔화가 문제예요. 지금 원화보다 더 약한 통화가 엔화입니다. 2011년에서 2012년만 해도 100엔당 1,500원을 넘었는데 지금은 945원 수준이에요. 거의 반토막 났죠. 당시 일본 여행 가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지금은 일본이 싸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10월에 다카이치 사나에가 일본 신임 총리로 들어왔는데 이분 별명이 여자 아베예요. 아베라고 하면 아베노믹스가 자동으로 떠오르죠. 아베노믹스는 2012년부터 시작해서 엔화를 살포하기 시작한 정책입니다. 엔화 살포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만들려고 했고 엔화 약세를 통해 수출을 부양하려고 했어요. 다카이치 사나에의 등장과 함께 엔화 약세가 더 가속화될 수 있다는 인식이 나왔고 지난 2달 동안 엔화가 꽤 약해졌습니다. 한국하고 일본은 수출 경쟁 관계에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엔화가 약세를 가져가면 한국 수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장기적인 수출 부진 우려를 반영하면서 환율이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최근에는 엔화 약세를 원화 약세가 따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걸 원엔 동조화라고 표현합니다. 요즘 다른 통화들은 모두 달러 대비 원화 대비 강세인데 원엔 환율만 935원에서 945원 사이에서 못 박은 것처럼 가만히 떨리고 있어요. 원화와 엔화가 거의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참고로 이번 주에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엔화 약세가 주춤해지고 있어요. 엔화가 강해지다가 조금 주춤하니까 원화도 동조화되어서 1,480원 가까이 갔다가 당국의 방어 의지도 있겠지만 주춤한 모습을 동시에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해외 투자 급증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주관식 문제 중에 경제 3주체를 쓰시오라는 문제가 있어요. 답은 가계, 기업, 정부입니다. 지금 이 경제 3주체가 전부 해외 투자를 늘리고 있어요. 가계 부문에서는 서학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투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달러를 사서 미국 주식이나 미국 채권, 미국 자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달러 수요가 발생해요. 그게 얼마나 된다고 영향이겠어 하실 수도 있는데 9월에서 10월에 금액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그것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어요. 기업 부문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미국 현지 투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 현지에서 투자하면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국 기업들도 해외 직접 투자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 부문에서도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어요. 이 중 1,500억 달러는 현대차 등이 조선업에 투자하는 민간 주도 사업이고 2,000억 달러는 정부가 주도하는 투자입니다.
2천억 달러가 장기간에 걸쳐 나간다고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달러가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정리하면 개인은 서학개미로, 기업은 해외 직접 투자로, 정부는 2천억 달러 투자로 경제 3주체가 모두 해외 투자를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아직 돈이 안 나갔잖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금융시장은 현재를 반영하지 않고 미래를 반영합니다. 앞으로 해외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비유를 들어볼게요. 집을 5년 후에 사고 싶은데 집값이 계속 오를 것 같다면 5년 후에 사야 할까요? 지금 사야 할까요? 대부분 지금 사려고 할 겁니다. 근데 그 생각을 나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그 생각을 하면 집을 지금 다 한꺼번에 빚내서 사려고 하고 그러면 집값이 확 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환율이 계속해서 더 뛸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기면 달러가 앞으로 더 나갈 것 같으니까 달러가 계속 뛸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심리가 형성돼요. 이 기대까지 작용하면서 환율이 상승 압력을 받는 것이 현재 구조입니다. 아주 작은 예로 미국 여행 갔다가 집에 200달러가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환율이 계속 이렇게 될 것 같다는 분석을 듣고 나서 그 200달러를 원화로 바꾸려다가 안 바꾸고 있어요.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이는 것이 바로 기대 심리, 선반영이라는 겁니다. 갖고 있는 달러를 안 파는 것도 있지만 1년에서 2년 후에 사야 할 달러를 미리 사는 경우도 생겨요. 사서 쟁여두는 거죠. 해외 투자를 하면 미국 주식을 살 때 환차익도 같이 거둘 수 있다는 기대감도 생깁니다. 금융시장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은 기대예요. 환율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된 것, 이런 것들이 최근 환율 상승에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은행이 아주 기이한 행동을 합니다. 경제 교과서를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원리가 있어요.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서 시중에 풀면 돈이 흔해지니까 당연히 금리는 내려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2025년 대한민국에서는 아주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12월 8일에 한국은행이 무려 1조 5천억 원의 돈을 새로 찍겠다고 국고채를 사들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를 낮춰보려고 한 건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금리가 내려가기는커녕 발표하자마자 오히려 폭등했어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순식간에 3.4%를 뚫어버린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요. 한국은행이 그동안 알게 모르게 해왔던 스텔스 양적 완화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은 그동안 RP 매입이라는 방식을 써왔어요. 원래 양적 완화는 미국이나 일본 같은 기축통화국들이나 하는 겁니다. 국채를 사서 영구적으로 돈을 푸는 거죠. 근데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니에요. 대놓고 돈을 풀면 원화 가치가 나락으로 갑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머리를 쓴 겁니다. 시중은행에 돈을 빌려주되 7일 뒤에 갚으라고 해요. 이게 RP 매입입니다. 그냥 급전을 빌려주는 거죠. 근데 7일 뒤에 은행이 돈을 못 갚으면 다시 7일 연장해주고 또 7일 뒤에 또 연장해주고 이걸 무한 반복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갚지 않아도 되는 돈, 사실상 영구적으로 시중에 돈을 뿌린 것이나 다름없어지는 겁니다. 이걸 스텔스 양적 완화 혹은 유사 양적 완화라고 부릅니다. 이창용 총재가 지난 4월에 한국도 선진국처럼 양적 완화를 고민해야 한다고 넌지시 말했을 때 사람들은 다들 에이 설마 아니 원화가 달러냐? 주제 파악 좀 해라. 터키나 아르헨티나 꼴 나고 싶냐 하면서 비판했어요. 하지만 한국은행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한 척하면서 뒤로는 상당한 규모의 돈을 찍어내고 있었어요. RP 매입 잔액이 올해 들어 분기마다 빠르게 늘어났고 여기에 이번에 대놓고 발표한 1.5조 원 국채 매입까지 더해지면서 시중 유동성이 크게 늘어난 겁니다. 공식적으로는 긴축하고 있다, 물가 잡고 있다고 말하면서 뒤로는 윤전기 풀가동해서 돈의 홍수를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한국은행은 욕먹을 거 뻔히 알면서 심지어 외환 위기가 올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미친 듯이 돈을 풀었을까요?
시간을 2022년으로 돌려봅시다. 레고랜드 사태가 터지고 둔촌 주공 재건축이 엎어질 위기였을 때 정부와 한국은행은 구조조정 대신 돈으로 틀어막기를 선택했어요. 당시 전 세계는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금리를 올리고 난리였는데 한국만 우리는 괜찮아 하면서 시대를 역행하는 돈 풀기를 시전한 겁니다. 이때부터 한국 금융시장에 에버그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면 죽어서 썩어가는 나무, 즉 부실 PF 사업장에다가 한국은행이 푼 돈이라는 녹색 페인트를 칠하는 거예요. 그러면 멀리서 보면 마치 사계절 푸른 나무인 것처럼 보이니까요. 다른 말로 좀비 효과라고도 합니다. 건설사와 시행사들은 환호했죠. 한국은행이 돈 풀어주네. 절대 안 망하게 한다. 조금만 버티면 금리 내려가고 집값 다시 뜰 거야. 땅 팔지 마. 구조조정하지 마. 무조건 버텨. 그렇게 사업장들을 좀비처럼 버텼습니다. 그 결과가 뭘까요? 갚지 않은 이자는 복리의 마법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이제 그들은 톡 건드리면 터지는 핵폭탄이 됐습니다. 이제는 땅을 팔아도 빚을 못 갚아요. 완전히 깡통 회사가 된 겁니다. 한국은행이 희망 고문하는 동안 썩은 부위는 도려내지지 않고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창용 총재가 통계 기준을 바꾸겠다고 말할 정도로 시중에 돈이 넘쳐나는데 이 돈들이 다 어디로 갔겠어요? 공장 짓고 기술 개발하는 데 썼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전부 강남 아파트와 부동산 거품 유지하는데 그리고 좀비 기업들 산소 호흡기 비용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대한민국의 뼈아픈 구조적 질병을 마주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가계 자산의 약 65%가 부동산 같은 비금융 자산에 묶여 있어요. 미국은 32%, 일본은 36% 수준인데 한국은 거의 2배에 달하는 겁니다. 선진국 중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예요. 기업에 투자해서 일자리 만드는 생산적 자산이 아니라 그냥 깔고 앉아 있으면 오르길 기대하는 비생산적 자산에 나라의 모든 돈이 잠겨 있어요. 정부와 한국은행의 딜레마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금리를 올리고 구조조정을 하면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그러면 자산 대부분이 무너지는 국민들의 원성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부동산을 지키려고 돈을 풀면 원화 가치가 쓰레기가 됩니다. 지금 정부는 아주 명확하게 후자를 선택했어요. 환율이 1,400원을 넘든 1,500원을 가든 일단 강남 집값은 지켜야 한다. 이게 지금 정책의 본질입니다. 심지어 아주 기이한 금융정책까지 동원하고 있어요. 최근 은행의 금리표를 보면 신용점수 950점 넘는 고신용자는 4%된 금리를 받는데 신용이 낮은 사람들은 정부 압박으로 3% 후반대 금리를 받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난은 죄가 아니다라는 명분 아래 시장의 가격인 금리를 관치로 왜곡시킨 거예요. 돈 잘 갚는 사람은 역차별받고 갚을 능력 없는 사람한테 빚내서 집 사라고 등을 떠미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자본주의 국가 맞냐고요? 결국 소수의 현금 부자들과 좀비 기업 살리려고 성실하게 일하고 저축하는 대다수 국민과 청년들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가 간과한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외국인 투자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냉정하고 절대 바보가 아니에요. 한국은행이 국채를 사주겠다고 한 날 왜 금리가 폭등했을까요? 외국인들이 보기에 한국은 지금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돈을 더 찍어서 금리를 억지로 낮추겠다고 하면 원화 가치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폭락하죠.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계산기를 두들겨 봅니다. 내가 한국 국채 사서 이자 3% 먹는다고 치자. 근데 원화 환율이 1,300원에서 1,500원으로 가면 앉은 자리에서 환차손만 15%가 넘네. 이자 3% 먹으려다 원금 15% 까먹는 짓을 내가 왜 해? 이게 바로 브라질 국채의 함정입니다. 브라질이 이자 10%를 준다고 해도 사람들이 겁내서 안 사는 이유가 바로 환율 리스크 때문이에요. 지금 외국인 눈에는 한국이 아시아의 브라질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돈 푼다고 하자마자 외국인들은 야, 여긴 이제 끝났다 탈출해 하면서 국채를 집어 던진 거고, 그 결과 국채 가격이 폭락하고 금리는 급등한 겁니다. 한국은행의 돈 풀기가 시장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죠. 국민들의 심리적 마지노선은 현재로서는 1,500원인 것 같습니다. 1,500원이 깨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시적으로 튀어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 이른바 긁고 온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다만 1,500원이라는 레벨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3년 전에는 1,200원 넘으면 큰일 난다고 했고, 2년 전에는 1,300원은 절대 안 된다고 했고, 작년에는 1,400원 정말 위험하다고 했어요. 결국 그 위로 다 넘어왔습니다. 1,500원을 넘으면 갑자기 세상이 바뀌느냐 하면 그런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레벨보다 변동성입니다. 변동성은 결국 속도를 말하는 거예요. 환율이 올라오는 속도가 너무 빠르면 환율과 관련된 경제 활동을 하는 경제 주체들이 대비할 시간이 굉장히 부족해집니다. 지난 3개월에서 4개월 동안 환율이 뛰어 올라온 속도는 굉장히 빨라요. 지난 7월에서 8월에 1,347원까지 빠졌던 환율이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뛰었습니다. 이걸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세게 오르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면 미래의 수요가 더 당겨오는 문제가 생겨요. 미래의 수요가 당겨오면 달러를 사겠다는 수요가 많아지고, 그러면 달러를 갖고 있는 사람은 공급을 안 풀어버립니다. 오르면 지금 팔면 안 되잖아요. 미래 수요를 당겨온 상태에서 현재의 공급이 숨으면 환율이 더 급등세를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당국에서도 지난 주말에 회의를 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당국의 접근은 환율의 레벨대를 어떻게 꺾어보겠다거나 얼마가 넘으면 안 된다는 식이 아니에요. 환율이 상승하더라도 상승 속도 조절이 중요하며 이게 심리적인 부분과 굉장히 많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프를 어떻게 하면 완만하게 할 것인가, 1,500원을 가더라도 어떻게 완만하게 가게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해요. 경제 주체들이 대비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개입이 방향을 꺾어 놓을 수는 없어요. 방향 자체는 펀더멘탈이기 때문이죠. 반대로 꺾을 수는 없지만 올라가는 속도를 눌러줄 수는 있고, 과도하게 몰렸던 기대를 흩어놓을 수는 있습니다. 환율 1,500원 시대가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끔 어떤 분들은 환율 오르면 수출기업한테 좋은 거 아니냐고 순진하게 물으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원 빈국이에요. 기름 한 방울, 밀가루 한 톨, 공장 돌리는 나사 하나까지 다 수입해서 씁니다. 환율이 1,500원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쓰는 모든 물건 가격표가 자동으로 20%에서 30% 비싸진다는 뜻이에요. 수입 물가가 폭등하면 물가는 미친 듯이 오릅니다. 짜장면 값, 버스비, 전기세 다 오르는데 월급은 그대로죠. 이게 바로 경기 침체 속에 물가만 오르는 최악의 상황,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여기서 한국은행은 외통수에 빠집니다. 물가를 잡고 환율을 방어하려면 금리를 올려야 해요. 근데 금리를 올리면 빚으로 버티던 자영업자, 영끌족, 좀비 건설사들이 줄초상을 냅니다. 부동산이 대폭락하죠. 반대로 부동산을 지키려고 금리를 낮추거나 돈을 풀면 환율은 1,600원, 1,700원을 뚫고 올라갑니다. 외국인 자본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제2의 IMF 국가부도 사태가 오는 거예요. 지금 정부와 한국은행은 이 둘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말로만 관리 가능하다, 펀더멘탈 튼튼하다 외치며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시장은 알고 있어요. 환율 1,400원이 뉴노멀이 되는 순간 이미 심리적 저지선은 무너졌다는 걸요. 누군가는 국민연금이 있잖아, 국민연금이 채권 사주면 되잖아 하는데요. 2026년 초가 되면 국민연금이 국내 채권을 살 여력이 조금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미봉책일 뿐입니다. 국민연금의 1년 보험료 수입 예상치가 약 67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이번에 푼 돈과 IP 매입을 통해 공급한 유동성을 다 합치면 국민연금이 1년 내내 들어오는 돈을 다 쏟아부어도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게다가 국민연금이 한국 국채를 사준다는 것은 결국 우리 노후 자금을 허비해서 부실한 부동산과 정부 빚을 떠받쳐준다는 뜻이에요. 환율, 금리, 주가, 부동산 모든 것을 국민연금 하나로 틀어막는 형국인데 이게 과연 얼마나 갈까요? 불과 3년에서 4년 전 1달빛에 1,100원, 1,200원 하던 그 좋았던 시기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과거 레벨로의 환율 회귀는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달러 자체의 레벨이 과거보다 높아졌어요. 2010년에서 2012년에는 미국 경제가 금융위기 직후라 안 좋았고 달러를 살포한다고 했습니다. 달러 약세 기대가 굉장히 컸고 달러 대신 위안 시대다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그때는 1,100원대 환율이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러의 레벨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만약 달러가 센데 원화가 똑같이 세서 붙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통화 대비 원화가 엄청 세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원달러 환율이 1,150원이라면 원엔 환율은 아마 700원 정도 할 거예요. 그러면 한국 수출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기준점 자체가 달라진 겁니다. 대중국 무역 수지도 구조적으로 변화했어요. 지난 20년 동안 한국은 대중국 무역 흑자가 상당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 31년 만에 대중국 무역 적자를 겪기 시작했어요. 이게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미 무역 흑자가 늘었지만 트럼프로 인해 그것도 제한될 것 같아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무역 흑자는 조금 주춤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붙은 게 해외 투자 활성화예요. 들어오는 달러는 중장기적으로 줄어드는데 나가는 달러는 유지되거나 늘어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환율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뛰어 올라가는 것은 한국 경제에 당연히 도움이 되지 않아요. 물론 한국은 2014년부터 대외 순채권국이 되어 있어서 과거 외환 위기 당시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하지만 환율이 이렇게 빨리 뛰면 국내 수입 물가가 높아지고 이게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게 돼요. 환율이 계속 뛰어 올라가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환율 상승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지난 11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하를 못하고 멈춰선 거예요. 아직 실물 경제 회복, 특히 소비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어서 기준금리 인하로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환율 상승이 물가를 자극하는 문제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 실물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환율 안정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올해 환율을 보면 참 독특했어요. 지난 1월에 환율이 1,485원이었습니다. 다들 트럼프 들어오면 환율 1,500원 넘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급전직하하면서 6월에 1,347원까지 빠졌습니다. 6월에서 7월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어요. 미란 보고서라는 게 있는데 트럼프가 달러 약세를 원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플라자 합의 2.0 같은 것을 해서 달러를 반토막 낼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한국 환율은 1,000원대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게 그 당시 분위기였습니다. 달러가 더 약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은 환율이 급등하면서 1,470원을 보이고 있어요. 올해 환율을 보면 정확하게 W자가 나옵니다. 이게 트럼프 행정부와도 많이 연관되어 있어요. 내년 미국에서는 다양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1분기에는 대법원의 관세 판결이 있고 2분기에는 연준 의장 교체 이슈가 있으며 4분기에는 중간선거가 있어요. 이것들이 트럼프 행정부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정책 변화들이 나올 수 있고 원달러 환율은 상당히 양방향으로 높은 변동성을 나타낼 수 있어요. 한쪽 방향으로 무언가 계속 흘러가게 될 것이라는 생각보다는 양방향의 가능성을
항상 열어놓아야 합니다. 올해처럼 변동성이 높은 환율 구조가 내년에도 나타나게 될 것으로 보이니 너무 한쪽 방향으로 쏠리는 것에 대해 경계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원달러 환율이 일본의 영향, 미국의 영향, 중국의 영향을 다 받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혼자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철저하게 쪼개질 겁니다. 현금 50억, 100억 들고 있는 강남의 부자들은 금리가 오르든 말든 상관없어요. 희소성 있는 한강변 아파트를 쇼핑하듯 사들이겠죠. 하지만 대출 끼고 집 산 99%의 서민들, 그리고 지방 부동산은 고금리와 경기 침체의 파도 속에서 수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1997년 IMF 터지기 직전을 기억하시나요? 그때 정부는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 튼튼하다고 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위기는 늘 설마 하는 순간에 뒤통수를 쳤어요. 지금 겪고 있는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는 잠깐 지나가는 소낙비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체질 자체가 바뀌고 있는, 어쩌면 구조적인 붕괴의 시작점일 수 있어요. 설마 서울 아파트가 떨어지겠어? 설마 나라가 망하겠어? 그놈의 설마가 사람을 잡습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 물론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장기가 오기 전에 당장 내년, 내후년의 고금리 터널을 살아서 건널 체력이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12월 현재 산타랠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요. 연말에 주가가 오르는 것이 산타랠리라면 이건 단기 주가 예측의 영역입니다. 단기 주가를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만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바뀌어 있는 것 같아요. 올해 초만 해도 미국 예외주의라고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이 유일한 답이라고 했고 전 세계 자금이 미국으로 몰렸어요. 그런데 이 분기에 트럼프가 185개국의 상호 관세를 부과한 다음에는 셀 아메리카라고 해서 미국에서 떠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3분기에는 TACO라는 말이 나왔어요. 트럼프 always chickens out. 트럼프는 항상 쫄아서 물러선다는 의미입니다. 3분기 말에서 4분기 사이에는 타코 랠리라고 해서 결국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돈 풀기밖에 없을 것이라며 전 세계 자산이 다 올랐어요. 유동성이 엄청 풀렸습니다. 에브리띵 랠리가 두세 달 반복되니까 자산 가격이 높이 올라왔어요. 현재는 몇 가지 부담 요인이 존재합니다. 단기 급등에 따른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어요. 가격이 단기에 급등했기 때문에 숨 고르기가 필요합니다. 가격 급등의 기저에는 AI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작용했는데 지금 AI에 대해 몇 가지 의구심들이 나오고 있어요. 부채 문제와도 맞물려 있어서 AI 관련 의구심을 해소하고 가야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된 이슈도 있어요.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면서 돈을 많이 풀어줄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 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이 시원치 않습니다. 사탕을 주면 좋아할 것이라고 했는데 10개 줄 줄 알았는데 하나 주면 별로 안 좋아하는 것과 같아요. 굉장히 돈 풀기를 많이 할 줄 알았는데 실망감이 드는 겁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도 조금 소화하고 가야 하는 지난 3분기와는 조금 다른 상황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공격수가 되어서 골 넣으려고 무리하게 빚내서 투자할 때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수비수가 되어야 해요. 디레버리징, 즉 빚을 줄여야 합니다. 무조건 현금 흐름을 확보해야 하고요. 원화에만 몰빵하지 말고 달러나 금 같은 안전자산으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양방향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비해야 해요. 환율이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흘러갈 것이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환율 1,500원, 그 숫자는 단순한 환율이 아닙니다. 지난 수년간 빚으로 쌓아올린 모래성이 무너진다는 경고장이자 누군가에게는 자산을 지킬 마지막 기회의 신호예요. 정부와 한국은행의 엇박자 속에서 각자 도생해야 하는 현실이 씁쓸하지만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누구도 당신의 자산을 지켜주지 않아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대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